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키키 파고들 자료는 송한도 판사님의 서울회생법원 M&A 실무 분석입니다. 이게 기업이 재정적으로 좀 어려울 때 그 회생 과정에서 M&A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서울회생법원의 구체적인 통계랑 사례 중심으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법률 절차만 딱딱하게 설명한 게 아니고요. 네네. 그 안에 보면 기업을 살리려는 노력, 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뭐 채권자나 주주, 인수자들의 복잡한 입장들, 그리고 이 모든 걸 조율하는 법원의 역할까지 굉장히 현실적으로 담겨 있죠. 그렇죠. 거의 뭐 한 편의 비즈니스 드라마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회생 M&A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짚어드릴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과정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죠. 그러니까 위기에 빠진 기업을 사려는, 인수하려는 쪽 입장에선 또 뭘 봐야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세계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말씀하신 것처럼 회생 절차, M&A, 이게 뭔지, 또 법적인 근거는 뭔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M&A가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또 시점이나 뭐 방식에 따라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공정성이나 신속성 같은 그런 중요한 원칙들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요즘 많이 쓰는 뭐 거의 표준이 된 것 같은 스토킹 호스 방식 M&A라든가 또 상장기업 M&A는 좀 특수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생기고요. 그런 것까지 정말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내용을 여러분께서 핵심 위주로 파악하시고 또 각각의 요소들이 왜 중요한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진짜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그 회생 절차 안에서 M&A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그냥 일반적인 M&A랑은 그 무게감부터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한테 M&A는 뭐랄까 선택지가 아니라 거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아, 생존 문제군요. 네, 단순히 뭐 사업부 하나 팔고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당장 급한 빚을 갚을 돈, 그 자금을 마련해야 하고 또 경영도 정상화시켜야 하고 그리고 또 수많은 직원들, 고용 문제도 달려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절박한 목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강력한 방법이죠. 이게 사실 1997년 외환위기 때부터 이런 회생 M&A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고요. 그 이후에 2005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줄여서 보통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하죠. 네. 이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법적인 틀이 갖춰졌습니다. 특히 2017년에 서울회생법원이 전문법원으로 딱 문을 열면서부터는 M&A를 통한 기업 회생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다르군요. 그러면 이런 회생 절차 M&A가 일반 M&A랑 비교했을 때 가장 특징적인 점들은 뭘까요? 아무래도 법원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가장 큰 특징은 법원이 아주 강력하게 관리하고 감독한다는 거죠. 아, 보통은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해서 M&A를 이제 주도하게 되고요. 물론 뭐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 역할을 맡는 DIP, 그러니까 Debt in Possession 제도라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틀은 법원의 통제 하에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채권자들 이해관계가 정말 첨예하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문제가 걸려 있으니. 네. 그래서 채권자 협의회 같은 이 채권자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투명성, 공정성 이런 걸 확보하려고 공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회생 절차가 이게 질질 끌면 기업 가치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아, 시간도 돈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속성이라는 게 때로는 또 다른 가치, 예를 들면 뭐 충분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과 좀 부딪히기도 하죠. 법원 감독, 채권자 의견, 공개 경쟁, 그리고 신속성. 야, 이게 일반적인 협상 테이블하고는 정말 다른 역학 관계가 있겠네요. 그럼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이런 M&A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료 보니까 통계가 꽤 구체적이던데요. 네, 통계를 보면 확실히 서울회생법은 생기고 나서 그러니까 2017년 이후에 M&A가 눈에 띄게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치 데이터를 보면요. 회생계획 인가 전에 M&A가 성공한 건수가 총 47건, 그리고 평균 성공률이 62%나 됐습니다. 62%면 상당히 높은데요? 네, 꽤 고무적인 수치죠. 그런데 2020년 이후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알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변수가 있었잖아요. 이런 예상 못한 외부 충격이 이 회생 M&A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좀 위축됐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모습이 나타났을지 궁금하네요. 그 부분이 또 되게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2020년 이후 통계를 보면요. 팬데믹 초기에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크니까 M&A 추진 건수가 잠깐 좀 주춤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오히려 매물로 나온 기업을 사려고 하는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오히려요? 네,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회생법원에 들어온 회생 사건이 총 610건인데 그중에서 129건에서 M&A가 시도가 됐고요. 최종적으로 성공한 게 102건입니다. 성공률로 따지면 한 55.5% 정도 되거든요. 이전보다는 조금 낮아졌네요. 네, 성공률 자체는 조금 낮아졌는데 이게 경쟁이 막 심해지다 보니까 인수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막 치솟는 그런 사례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도 뭔가 기회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야,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니. 이거 좀 의외인데요. 어떻게 보면 부실 기업 인수가 여전히 매력적이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자료에서 기업 가치 평가할 때 청산 가치랑 매각 대금 이걸 비교 분석하는 내용도 중요하게 나오던데 이 비교가 왜 중요한 건가요? 이게 바로 회생 M&A를 왜 하느냐. 그 존재 이유랑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M&A를 해서 기업을 계속 살리는 게 그냥 지금 당장 문 닫고 자산 다 팔아치우는 것, 즉 청산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더 이득이 되어야죠. 네. 그래서 M&A 할 때 최종적으로 받는 돈, 이 매각 대금이 만약에 이 기업을 그냥 지금 해체해서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그 청산 가치보다 얼마나 더 높느냐, 이게 M&A가 성공했는지, 더 나아가서 이 회생 절차 자체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매각 대금이 청산 가치보다 낮다면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M&A를 하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아주 명확하네요. 계속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스토킹 호스 방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 이름부터가 좀 독특해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 스토킹 호스라는 말이 원래 사냥꾼들이 사냥감한테 안 들키고 몰래 접근하려고 쓰는 그 위장용 말 모형 있잖아요.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네. 이걸 이제 회생 M&A에 가져온 건데 뭐냐면 공식적으로 이 회사 팝니다 하고 매각 공고를 내기 전에 미리 제일 유력해 보이는 인수 후보자, 그 후보자를 스토킹 호스로 딱 정해요. 그리고 그 후보자랑 일종의 예비 계약 같은 걸 맺는 거죠. 조건부 투자 계약이라고 하는데 미리 한 명 찍어놓고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비 계약 조건을 딱 기존으로 삼아서 다른 잠재적인 인수자들한테 이 조건보다 더 좋게 살 사람 하고 기회를 주는 그런 공개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와, 진짜 독특하네요. 미리 유력 후보랑 기준선을 정해놓고 시작한다. 이런 방식이 어떤 장점이 있길래 서울회생법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는 걸까요? 혹시 뭐 문제점 같은 건 없나요? 가장 큰 장점은 매각이 실패할 위험을 확 낮출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크게 덜 수 있죠. 네. 기준 가격을 제시할 인수자를 미리 확보해 놨으니까요. 서울회생법원도 바로 이 점을 높이 평가해서 2017년에 도입한 이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회생 M&A 사건 중에 거의 절반 이상, 한 55.88% 정도가 이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니까 뭐 이제는 거의 표준 절차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표준이다. 네. 근데 물론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스토킹 호스랑 매각 주체랑 처음에 협상하는 과정이 약간 좀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까 투명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만약에 공개 입찰에서 다른 인수자가 더 좋은 조건을 내서 스토킹 호스가 밀려나게 될 때 그때 지급하는 계약 파기 보상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브레이크업 피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너무 높으면 다른 잠재적인 인수자들이 아예 참여를 꺼리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공개 입찰에서 스토킹 호스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쟁자가 딱 나타났어요. 그럼 스토킹 호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스토킹호스한테는 일종의 보호장치가 주어집니다. 우선 경쟁자가 제시한 최고 조건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내가 살게 하고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선 매수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줍니다. 아, 우선 매수권. 네. 만약에 이 우선 매수권을 포기한다, 그러면 대신에 미리 약속했던 계약 파기 보상금, 그 브레이크업 피를 받게 되는 거죠. 법원 실무에서는 보통 이 보상금을 스토킹호스가 처음에 제시했던 인수가의 한 1%에서 3% 수준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다른 입찰자가 스토킹호스보다 최소 얼마 이상 더 높은 가격을 써내야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인정해 줄 건지 그런 기준 금액, 토핑피라고 하는데 이걸 설정하기도 합니다. 자료에 나온 이하이테크라든가 G건설 같은 사례들 보면 이런 보상금 지급이나 조건 설정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안전장치가 있네요. 그러면 이 스토킹호스 방식, 실제로 성공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안정성을 높인다고는 하지만 결과로도 그게 증명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성공률은 꽤 높은 편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된 M&A의 평균 성공률이 65.38%였어요. 오, 65%면 아까 전체 평균보다 높은데요. 그렇죠. 특히 2023년에는 무려 80%라는 아주 놀라운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M&A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데는 확실히 효과적인 방식이다. 이 통계로도 나타나는 거죠. 네, 스토킹호스 방식이 왜 대세가 됐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그냥 일반 회사가 아니라 증시에 상장된 회사라면 이건 상황이 훨씬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당장 상장 퇴지될 위험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아, 정확합니다. 상장 기업의 회생 절차는 그 자체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거래소, KRX의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아, 바로 심사 들어가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장 기업의 회생 M&A는 단순히 기업을 살리는 문제를 넘어서 상장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아주 중대한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이랑 법원의 회생 절차, 이 둘 사이에 아주 긴밀한 소통과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M&A가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상장 유지에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합니다. 와, 이게 과제가 하나 더 있는 거네요. M&A도 성공해야 하고 상장 유지에도 성공해야 하고. 그럼 만약 M&A가 잘 돼서 상장 유지에도 성공했다고 쳐보죠. 그러면 기존 주주들, 그분들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면 지분 구조가 크게 바뀔 텐데요. 그 부분이 상장기업 회생 M&A에서 가장 좀 논란이 많고 첨예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회생 과정에서 외부 자금을 끌어오려면 대규모로 신주를 발행해야 하거든요. 유상증자라고 하죠. 네. 이게 거의 필수적으로 따라오는데 이건 필연적으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건 희석이라고 하죠. 아, 희석. 네. 자료에서 분석한 2020년 이후 상장법인 M&A 사례 13건을 보니까 인수가 다 끝난 후에 기존 주주들의 평균 지분율이 약 25.53%로 뚝 떨어졌습니다. 25%요? 그럼 원래 100%였다면? 그렇죠. 바꿔 말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평균적으로 74.47%나 희석됐다, 없어져 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와, 4분의 3이 날아간 거네요, 평균적으로. 네, 심한 경우에는 지분율이 6%대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 최고 희석률 93.86%, 또 예전에 쌍용자동차 사례처럼 기존 주식이 아예 전부 다 휴지 조각이 되는, 무상 소각돼서 지분율이 0%가 되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보통 회생 계약을 인가할 때 개별 주주 한 명 한 명의 이익보다는 회사 전체의 존속 그리고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와, 평균 75% 희석에 심하면 0%까지? 이거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막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이니까 M&A 진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분쟁 같은 것도 자주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네, 실제로는 정말 계획대로 술술 풀리는 경우보다는 뭔가 삐걱거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봐야죠.
예를 들면 여러 회사가 힘을 합쳐서 컨소시엄으로 인수에 나섰다가 내부 사정이 안 좋아지거나 자금 조달에 실패해서 컨소시엄 구성원이 바뀌거나 아예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 또 흔한 문제가 최종 인수자로 딱 선정이 됐는데 약속한 날짜까지 인수대금을 못 내는 경우입니다. 돈을 못 내면. 네, 그러면 미리 내놨던 이행보증금 있잖아요.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두고 아주 치열하게 법정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하이테크 사례에서 이 보증금 반환 소송이 있었는데 법원은 보통 계약서 내용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문제는 없나요? 또 있습니다. 인수자로 선정된 다음에 갑자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 크루즈 사례가 대표적인데 그때 법원은 인수자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계약이다 이거군요. 네, 그리고 또 채권자들이 내놓는 M&A 조건이랑 관리인이 내놓는 조건이 서로 달라서 회생계획안 자체가 여러 개가 막 제출돼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이 채무 변제율은 어떤지,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또 공익적인 측면은 어떤지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정말 한 단계 한 단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은 송한도 판사님의 서울회생법원 M&A 실무 분석 자료를 통해서 정말 벼랑 끝에 선 기업들이 M&A라는 과정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그 치열하고도 복잡한 과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법원의 역할과 고민, 또 스토킹호스 같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가진 장단점, 그리고 상장 기업이 처한 특수한 어려움, 마지막으로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분쟁 사례들까지 기업 회생의 현실을 정말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회생 M&A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재무적인 문제 해결, 이걸 넘어서요. 한 기업의 미래, 그리고 그 기업과 연결된 수많은 채권자들, 주주들, 또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사회 경제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정말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 또 효율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제도 운용,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합리적인 노력과 또 때로는 타협,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만 비로소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만한 그런 화두를 던져주신다면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자료는 주로 이제 법원의 시각, 그리고 회생 절차라는 그 틀 안에서 M&A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관점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이런 회생 M&A에 참여하는 쪽, 다시 말해서 인수하는 기업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이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사는 사람 입장에서요. 네. 예를 들면 잠재적으로 부실 위험을 안고 있는 기업을 인수할 때 도대체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또 실사를 해야 할까요? 또 성공적으로 인수를 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기존 조직과 시너지를 내고 또 부드럽게 통합. 우리가 보통 PMI, 포스트 머저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걸 잘하려면 사전에 뭘 준비해야 할까요? 혹은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회생 M&A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성공적으로 딜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회생 M&A를 분석하고 전략을 고민해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께서 이 주제를 더 깊고 또 입체적으로 탐구해볼 만한 다음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